모식도예요. 뇌졸중은 일반적으로 뇌 혈액을 공급하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혹은 출혈로 인해서 국소적으로 터져서 뇌조직의 이상을 초래함으로써 신경학적으로 기능장애를 유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크게 이렇게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뇌경색과 뇌출혈로 나눌 수가 있고, 뇌경색은 일반적으로 혈관이 막힌 거, 그리고 뇌출혈은 혈관이 막혀서 터진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뇌경색은 혈전에 의한 것인지 색전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열공성인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뇌출혈은 그냥 출혈성 이렇게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출혈성 안에서도 크게 또 분류를 하자면 동맥류에 의한 건지 혹은 외상에 의한 건지, 바깥쪽에서 상해를 입어서 발생하는 건지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고요. 혈전성은 특징적으로 뇌졸중의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손상된 혈관을 응고된 혈액이 막아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뇌출혈보다 사망률은 낮으나 다시 발생할 확률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색전성은 괴사된 조직이 혈류를 따라 흐르다가 뇌동맥 혈관을 막아서 발생하고, 이거 역시 사망률은 낮고, 이거는 젊은 사람에게서 좀 호발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리고 열공성은 뇌혈관 중 아주 작은 혈관의 폐쇄로 인해 발생하고, 그리고 고혈압 및 죽상경화증과 상대관계가 아주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뇌출혈은 허혈과 기계적 손상으로 인해 조직 손상이 발생되고, 작은 뇌동맥 파열로 발생한 출혈이 뇌실질을 손상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에 가장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뇌출혈이 뇌경색에 비해서 예후가 안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뇌혈관이 앞이라든지 중간, 그리고 뒤 혹은 바닥 쪽에 뇌 영양분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혈관들이, 동맥들이 흐르고 있는데, 그 동맥들이 어디가 폐쇄되느냐에 따라서 뇌졸중은 증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앞대 동맥이 폐쇄당했을 때는 침범된 뇌 반대쪽에 편마비라고 하는 한쪽만이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앞대뇌 동맥 같은 경우는 다리가 팔보다 더 침범이 많이 됩니다. 거치 감각 상실, 자발성 결여, 무운동증, 주의산만, 실어증이라고 하는, 우리가 언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거, 정신혼란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중간대뇌 동맥 같은 경우가 폐쇄된 경우에는 침범된 뇌 반대쪽에 편마비가 나타나고, 얼굴과 팔의 침범이 다리보다 심합니다. 그리고 편측 무감각증이라고 해서 한쪽의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 의식운동성 행위상실증,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같은 쪽 반맹증 혹은 행위상실증, 실인증, 실독증 등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뇌 동맥이 폐쇄되는 경우는 일시적인 편마비 증상이 나타나고, 같은 쪽에 반맹증이 발생하고, 시상증후군, 떨림, 무도느림 비틀림성 동작, 반대측의 실초증, 기억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동맥이 폐쇄되면 반대쪽 편마비 및 팔다리가 마비되고, 의식이 상실되고, 실조증, 동공이상, 그리고 눈 동작의 장애, 그리고 안면마비, 얼굴마비 같은 증상들이 발생될 수 있어요. 이러한 증상들이 무조건 나타나지는 않으나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뇌졸중에 따르는 일반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제 인지능력 장애가 나타나는데, 왼쪽 대뇌반구를 손상당한
오른쪽 신체를 왼쪽 대뇌반구가 지배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뇌는 교차라고 해서 영어로는 데큐세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뇌가 왼쪽의 신체를 지배하고 왼쪽의 뇌가 오른쪽에 있는 신체를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왼쪽 대뇌반구가 손상당하게 되면 오른쪽 신체를 지배하고 또 왼쪽 대뇌반구는 언어 기능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조금 이야기를 했다시피 언어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실어증이라고 하는 언어와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오른쪽 대뇌반구가는 왼쪽 신체 지배를 하고 당연히 인지 및 지적 능력을 좀 통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른쪽 대뇌반구가 손상당하면 편측무시 증상이라든지 인지나 공간 이런 것들과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판단, 기억, 통찰력, 추상적 사고, 문제 해결 등의 다양한 방면에서 인지능력 장애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눈에 잘 들어오는, 잘 띄는 것이 운동장애인데, 뇌졸중 이후에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하이포토닉이라고 하는 저긴장증, 온몸이 쇼크 상태이기 때문에 긴장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환자는 심지어 앉는 것조차도 유지하지 못하고 뒤로 픽픽 쓰러지기도 해요. 그래서 일정한 자세 유지가 어렵고 수동 운동에 대한 저항성이 떨어지며 심하면 운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긴장도는 일반적으로 점점 움직이게 되면 긴장도도 따라서 증가가 되고 그리고 일정 패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 패턴 자체는 뇌 손상이 어디 부위에 당했는지에 따라서도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공동운동 패턴이라고 하는 패턴이 나타나고 그리고 18개월 또는 그 이상 기간을 거치면서 서서히 변하게 돼요. 그래서 운동회복 단계를 가장 체계적으로 잘 나눈 학자가 이 브룬스트롬이라고 하는 학자인데 이 사람은 6단계로 우리 몸 상태를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하기로 하고 그리고 운동장애 쪽에서 이제 마비 및 약화라고 해서 뇌졸중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운동장애가 나타나는 그리고 운동실조라고 해서 우리가 조절하지 못하는 증상 그리고 반사가 항진되기도 하고요. 운동 조절 장애가 나타납니다. 자, 이것이 브룬스트롬의 6단계 스테이지입니다. 각 단계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특징적으로 이제 1단계부터 이렇게 6단계까지 가는데 1단계를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발병 직후 이완성 단계가 접어들면서 점점 시기가 지나면서 회복해 나가는 단계로 이해를 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이건 이제 신경계 평가 쪽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되니 그냥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뇌반구와 왼쪽 뇌반구 손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정리를 해봤어요. 인지적인 면에서는 오른쪽 뇌반구 손상 시는 시각 공간이라든가 시각 운동 장애가 나타나고 왼쪽 뇌반구 손상 시는 언어 기능을 담당하는 것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오른쪽 뇌반구는 왼쪽 편마비를 이야기하죠. 교차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왼쪽은 오른쪽 편마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운동적인 면에서는 오른쪽 뇌반구가 손상당하면 신체의 왼쪽을 지배하고 그리고 움직임과 자세 유지에 장애를 가져오게 돼요. 왼쪽 뇌반구 손상 시는 신체 오른쪽을 지배하고 동작 순서의 시작과 실행에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특성은 편측무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왼쪽
왼쪽 뇌반구 손상 시는 행동 느림, 자신감 저하, 예민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밖에도 몇몇 여러 가지 장애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감각 장애입니다. 그래서 손상된 뇌의 반대측에 얼굴이나 팔과 다리에 감각 장애가 나타나고요. 감각 상실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팔 쪽이 다리 쪽보다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손상되는 감각들은 촉각, 만지는 거, 표제 감각, 고유 감각, 입체 감각, 온도, 압박, 진동각, 다양한 감각들이 손상당하게 되고, 운동장애에는 고유 체위 감각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신체 부위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려주는 고유 체위 감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시상 손상 시에는 신체가 접하는 모든 자극을 통각으로 인지하는 시상 통증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언어적인 장애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만이 언어장애가 아니고, 말을 듣고 이해하는 거,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언어장애에 해당하는데, 우세반구의 마루 뒤통수 거칠 손상 시에 일반적으로 출현하고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실어증이라고 하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이해하거나 표현하거나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장애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오른쪽 편마비, 즉 왼쪽 대뇌반구가 손상되었을 때 실어증을 많이 동반하고, 실어증은 운동 실어증, 감각 실어증, 완전 실어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표적인 것들이 브로카 실어증이라고 하는 것과 베르니케 실어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브로카 실어증 같은 경우는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해는 하나, 그래서 누가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밥 먹었어요. 이렇게 이해를, 밥 먹었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밥을 안 먹었을 때 밥 안 먹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말이 잘 안 돼서 이렇게 해서 물어보면 밥 먹었다고 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해프닝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베르니케 실어증 같은 경우는 말은 굉장히 잘합니다. 하지만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밥 먹었어요? 물어보면 네, 날씨가 좋아요.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각장애라고 해서 몇몇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시야결손, 시야가 결손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뒤대대동맥 손상 때 많이 발생됩니다. 이쪽 뒤대대동맥 손상 시 많이 발생됐고, 시각 역시 이렇게 데큐세이션, 교차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맹증 같은 경우는 시야결손의 한 형태로 시신경로에 이렇게 병변이 발생됐을 때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측무시, 우반구, 특히 하부 마루엽 병변으로 발생하는데, 쉽게 말해서 왼쪽 편마비 환자분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증상이고, 마비된 측에 신체라든가 내 팔다리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각하지 못하는 증상이에요. 또한 우반구 손상 시에 이 편측무시가 동반되는 경우는 예후가 굉장히 좋지 않는 것을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인증이라고 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각 자극을 유입을 인식하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실인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 촉각, 고유소유성 감각을 못하는 걸 실인증이라고 하고, 그 밖에도 감정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뇌졸중 환자의 경우. 그래서 우울증이라든가 자존심, 근심이 굉장히 많이 발생돼요. 이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우울하죠. 그 밖에도 연하곤란, 음식물을 섭취한다거나 이렇게 어깨관절에 탈구라든가 통증, 그리고 요실금,
이런 증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몇몇 합병증들이 발생되는데 앞에서 이게 언급했던 것들이에요. 연화장애, 경기, 배부종, 아탈부, 교감이 영양증, 딴곡뼈대기 이런 기타적인 증상들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는 뇌졸중 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중재 방법들을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편마비 환자의 침상 자세, 즉 침대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 편마비 환자의 침상 자세는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가장 처음의 단계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세를 취하냐에 따라서 각종 반사와 각종 자극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촉진과 억제 패턴이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어떤 환경을 제공하냐에 따라서 환자에게 작용되는 이런 피드백 자체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환자가 옆으로 누운 자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환자가 환측이라고 하면 우리가 환측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친구들도 있을 텐데, 쉽게 말해서 마비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환자 하면 아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환측이라고 하면 아픈 쪽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자세인지 머리로 좀 그려보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머리와 몸통이 일직선이 되게 하여 앞을 보게 하고, 머리와 몸통이 이렇게 일직선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아래쪽 어깨관절은 내밈, 그리고 아래팔은 이렇게 뒤침돼야 합니다. 엎침되면은 충돌증후군이나 이런 안 좋은 증상들을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엉덩관절은 여기가 구축이 심할 수도 있으니까 피고, 무릎관절은 약간 굽힘 자세로, 그리고 이쪽 다리에 베개를 이렇게 받쳐서 약간 앞쪽에 위치하게 하고, 그리고 발바닥이나 손바닥에는 아무런 물체도 접촉되지 않게 하는데, 이거는 만약에 손 같은데 뭔가 자극되는 물체가 닿게 되면 굽힘이 되는 자극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는 편근 밀기 반사가 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뭐 이렇게 가스럽거나 자극이 되는 것들을 제공하게 되면 환자에게 좋지 않은 자극으로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건축, 건강한 측으로 누울 때는 머리와 몸통이 일직선이 되게 하여 앞을 보게 하고, 한측 어깨관절은 베개를 받쳐 팔과 함께 내밉니다. 그리고 왼쪽 다리는 베개를 받쳐 약간 앞쪽에 위치하고 등 쪽에는 베개를 받치고, 이거 역시 발바닥, 손바닥에 아무런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누운 자세는 머리는 환측으로 돌리고 목은 건축으로 굽힙니다. 그리고 몸통은 환측이 약간 늘어난 상태로 위치하게 해요. 그래서 환측의 어깨관절은 몸통 옆에 위치하게 되고, 또는 베개를 받쳐서 팔을 올림 내민 상태로 두도록 합니다. 그리고 엉덩이 아래 베개를 받쳐서 골반의 드림, 리트랙션을 방지하고, 발목은 일반적으로 똑바로 눕게 되면 발목이 이렇게 플란타 플렉션 돼 있죠. 발바닥 굽힘되어 있기 때문에 발목에 구축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계를 대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침대에서 앉은 자세는 우리 하프라잉이라고 하는 반누운 자세를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고요. 머리와 몸통은 반듯하게 앉아야 합니다. 그리고 체중은 양쪽 볼기에 고르게 분포하여야 하고, 환측 팔은 정상인 손과
깍지를 띄어서 이렇게 앞쪽에 위치하도록 해요. 깍지를 껴서. 그리고 다리는 익스터널 로테이션, 가축 돌림 되지 않게 이렇게 반듯하게 앉도록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의자에 앉게 되면 엉덩 관절이나 무릎 관절, 발목 관절이 이렇게 90도를 이룰 수 있는 높이에 의자에 앉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높거나 낮은 의자보다. 그리고 안정성을 위해서 등받이가 있어야 하고, 머리와 몸통은 일직선이 되어야 하고, 책상 같은데 손 깍지 껴서 올려놓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편마비 환자가 어떤 방에서 지내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편충무시 환자를 좀 타겟팅해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비측이 일반적으로 뇌졸중 환자 같은 경우 마비측에 대한 인지가 조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힘도 잘 안 들어가고 감각장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환측, 마비측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환측에 환자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물건들을 배치하거나, 보호자와 출입문의 위치는 환자의 환측에 두어서 무의식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텔레비전 역시 환측에 두어서 수시로 볼 수 있게 이렇게 환측에 포커싱을 맞추는 것이 환자 방의 배치입니다.